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주말간에 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상병 특검 거부 관련해서 집회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여야 합의는 됐지만 대통령께서 좀 거부한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바로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이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주말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에 한중 정상회담, 네. 한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 리창 총리와 65분간,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5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회가 열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예고한 것처럼 3국 대표단과 그리고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날 김건희 여사 참석 여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양국에서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해 일단 3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라 왜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참석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부터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라는 관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9월에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앞당겨지면서 리창 총리가 참석하게 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또 당정 당정분리 원칙 때문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리창 총리는 또 경제 이슈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하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의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 재개, 그다음에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리창 중국 총리는 중한 양국은 중한 양국에 항상 서로 존중하고 견지해 왔다라면서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하고 상호 신뢰를 심화해 왔다라면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언론이 좀 보도한 내용하고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무슨 내용입니까? 어제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우리나라 공식 보도 자료에서는 굉장히 무난한 이야기들이 좀 주고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리창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익에 대한 한국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이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역행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이렇게 네. 밝혀서 중국에 큰 반발을 부른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중국 언론에서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발표된 우리 정부의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아서 좀 의문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중국하고 좀 오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리 총리는 한중 간 안정적 공급망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중의 산업 공급망은 긴밀히 얽혀 있다라면서 경제 무역 문제도 과도한 정치 안보화를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공급망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정책과 좀 거리를 더 달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 또 리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죠.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지린성 창춘시의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 양측이 적절한 시기에 고위급 전략 대화와 또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한다고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측은 고위급 전략 대화 등 다음 달 열릴 것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 근데 적절한 시기 정도만 언급해서 여기서도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 이선혜님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디 마음 줄 데가 없다고. 예, 항상 여기 뉴스인사이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유성님도 글 주셨고요. 순방가자, 또 배동원님,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또 박인수님 글 주셨습니다. 해피365님도 글 주셨고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중국 이야기 했고요. 기시다 총리도 만났는데 벌써 10번째 만남입니다. 올해 정말 많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불리는 네, 기시다 절친이죠. 총리를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 이러면서 올해 인적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도 1,051만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또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 복원 후 관계 지속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기대했던 네이버 라인 사태도 좀 언급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 네. 이렇게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사태가 이제 있었던 것이 시작은 중대한 보안 유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라인 사태 언급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언급한 것이 현재 관심사인 라인 야후 사태는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을 했다라면서 강조를 했고요. 예. 또 일본 총무선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 매각을 하려는 것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야당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당선자가 네. 어제 이제 서면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이냐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일본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백기투항, 항복 선언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중일 회담이 열립니다. 삼국 회담 후에 공동선언문도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네, 공동선언문에는 주로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좀 네. 보이는데요. 북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입장을 또 보일지도 이것도 좀 변수이기도 합니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평화의 보루를 역할을 좀 당부를 했다고 전했는데 아직까지 리창 총리의 답변은 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에 대해서 내일 3국,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까지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중국 측 입장에 따라 원론적인 선언에 좀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활발한 좀 외교를 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예고를 한 것 같아요. 네, 28일에는 이틀간 무함마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돼 네. 있고요. 다음 달에 4일부터 5일까지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아하. 합니다. 네,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책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UN 총회 등 하반기에 집중된 다자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선을 앞두고 수년했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조만간 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재개가 될 것이다. 자, SH님, 남석김님, 샤시모드님, 또 하이킴님, 오경숙님, 순방가자님, 순방가자? 이 순방 가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활발한 외교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댓글 주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행 아니고 순방 가는 겁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연금개혁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처음 제시한 안보다는 좀 양보해서 이뤄낸 합의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또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네. 앞두고 연금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움직임에 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적 연금의 고갈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이 지금 지속 가능성에 가장 시급한 보험료율 인상이 합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발을 좀 빼는 건데 일단 여당과 야당은 사실상 9%인 보험료율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변경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견이 없이 이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까지 올리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에서는 같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13%. 네, 네. 소득 대체율에서는 43%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이제 결렬하다가 이후 여당 쪽에서 일부 구조 개혁의 조건으로 소득 대체율 44%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적극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이번에 구조개혁에 빠졌다라면서 여당이 여전히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정리가 아마 된다고 요율은 43, 소득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44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21대 국회 거의 마무리되는데 아직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네.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여기에 발을 맞췄던 것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어서 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개혁안의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성사를 위해 내놓은 제안들을 전부 대통령실에서 거절한 셈입니다. 것이다. 네. 자, 사실 연금개혁 최대 난점이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이게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22대 국회를 다시 또 이걸 미룬다. 이게 또 무산될까 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전문가들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좀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험료율 인상은 네. 당초 전문가들이 난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13%라는 13%.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였던 것은 13%까지 올라가면 조세 저항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98년 이후에 9%에서 26년간 변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얘기했던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 것은 그 연금 고갈 시점 때문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소득 대체율이 45%일 경우에는 2063년, 소득 대체율이 43%에서 44%일 경우에는 2064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행 체제를 로는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줄기 시작해서 2055년에 고갈을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거 미루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재정안정 쪽 자문이었던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소득 대체율에 큰 차이가 없고 이제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보험료율 자체가 내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율은 내는 건데 그게 지금 올리겠다. 많이 내고 소득 대체율 많이 받겠다. 이건데 요율 올리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 합의가 된 이상 사실은 좀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1대 국회 이제 본회의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22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 빠르게 낫다라는 석재원 교수님 말씀이 좀 떠오르네요. 채윤님이 오늘 화이팅 하라고 뽕뽕미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들 입맛을 충족시킬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영식 식당 주인이죠.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영식당 혼자 했어요, 우리. 아, 그렇습니다. 박영식. 예. 이야, 힘들었죠? 아, 힘들었습니다. 이 절대 성대모사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렇지만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 명을 예. 너무 잘해가지고 예. 누굽니까? 1002시인데 2,000이라고 예. 우리 박영식 PD, 박앵커님의 예. 시그니처 네, 성대모사. 너무 잘해가지고 고개 눈에 띄긴 했는데 우리 이상민 PD는 안 됩니까? 천공. 아,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거의 다 하는데 천공은 또 안 되네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를 박영식 앵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 박앵커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목소리가 좀 하이해야 되는데. 하이해야 되는데. 하이톤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손도 중요하잖아요. 아, 저 손도 중에 항상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해요. 이상민 PD가 예, 예, 그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근데 이상민 PD는 딱 보면 이렇게 저 사람은 하겠다, 네. 저 사람 못 따라하겠다. 감이 이렇게 오죠. 감이 와요. 그죠? 네. 아, 어렵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건 많이 어렵다. 네. 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네. 제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네네네. 힘들다. 네. 박영식 우리 에디터가 천공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을 권위자.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최혜병 특검법 내일 드디어 본회의에서 이제 소집이 되면 이제 표결이 되는데 통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한번 짚어 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이 지금 상황에서
된다 아니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저는 사실상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무게 있는 전망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통과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치거나 표단속이 제대로 된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물론 제 바람과는 좀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저께였죠. 서울 시내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또 모여가지고 예.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이제 범야권 중심으로 보여주기도 해서 여권에서는 그 일부 흔들리는 의원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현직 종로 의원이신 뭐 물론 이제 낙선인 신분이 되셨지만 최재형 의원이 사실상의 찬성 입장,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 4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로 따르자면은 이 4명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낙천자들 중심으로 한 58명 되는데 이분들을 취재하려고 이제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어보려고 네. 일부 언론이 전화 통화를 돌려봤나 봐요. 근데 80% 이상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민망한 질문이기도 하고. 야, 답할 수도 없고 안 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하. 그러다 보니까 범야권 쪽에서도 여당을 압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표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이변이 생긴다면 특검법 통과, 가까스로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바람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바람은 당연히 어떤 이 총선 민심을 통해서도 특검은 당연히 네. 통과돼야 된다라는 민심을 확인했다고 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뭐 60-70% 이상이 대부분 이 최수근 특검, 순직 해병대원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는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지 통과가 돼야 된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직접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됩니다. 이거 웃긴 또 했다. 그 웃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 항복을 시켜야 됩니다. 항복을 시켜야 된다. 항복을 시켜야 된다. 와. 이거 자꾸 웃으시네. 아니 그저께 그 대중연설 하셨을 때 예. 토요일에 서울역 앞에서 했을 때 그 집회에서. 목소리랑 똑같네요. 아니 좀 멋있었죠? 예, 뭐. 우리 박앵커 예. 셰셰.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지금 말했던 뭐 유이동 의원에서 최재형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탄핵을 운운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찬성하는 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예.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6월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은 이제 강성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거예요. 어택, 그 영어로. 어택. 그래서 이제 당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네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중대 결심이라는 거는 저희 홍준표 시장님이 뭐 SNS 쓸 때 탈당 뭐 굉장히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쓰시는데 이걸 중대 결심이라고. 정치인은 상상력으로 하는 거죠. 상상력을 키우세요, 박앵커. 예, 중대 자. 결심.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한 번씩 또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그 앞서 나오신 우리 시장님께는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저는 이게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시장인지 네. 서울시장인지 네. 경기도지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과연 있을까? 특히 이 대구시장이 이렇게 자주 중앙 언론 호소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자주 모든 이슈에 등장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보고 우리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물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게 사실상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어디 뭐 홍보수석이나 할 법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광역자치단체장
대구시장으로서 파워풀한 대구를 위한 대구시의 행정은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배 꼬여가지고 내가 대표를 2번이나 하고 경남지사하고 대구시장까지 했어요. 내가 당을 위해서 이런 말 못합니까? 아니 뭐 근데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박지훈 변호사는 네. 사회자로서 저런 자는 정치해야 된다네. 그래 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놔둬가지고 배배 꼬인 자세로 저게 방자하게 말이야. 아니 근데 지금 수해 났을 때 골프 치셔가지고 자, 머리까지 전화 사기고 뚜뚜뚜뚜. 야, 전화 또 끊으셨는데 홍준표 시장은 항상 일정한 시점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좋고요. 일단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이른바 VIP 경로, 녹취록 같은 걸 확보해서 수사가 진척이 됩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일단은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박영식 앵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 수사 뭐 지켜보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네. 이 수사를 하는 공수처 검사들이 5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지금 대통령실에 사실상 전방위적인 개입 의혹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지금 녹취까지 말씀 주신 대로 확보가 된 상황에서 너댓 명의 검사로 이 공수처가 과연 이 수사 무마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일단 네. 이게 의문이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중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 특검이 촉발이 되면 파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네. 검사들이 또 파견 가서 그대로 수사했던 내용들이 또 옮겨지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특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실효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군인하고 민간인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박주현 변호사께서도 군 검찰, 군 판사 다 해보셨기 때문에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는 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건이 분리되고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통합해서 특검이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수사 기소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그 이후에 공수처 안에 있는 이제 검사들이나 이런 인사들도 충분히 임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일지 모를 그 대상이 수사 검사를 임명하거나 부장 검사를 임명하거나 차장 검사를 임명한다라는 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신빙성, 신뢰도,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수처 수사 이후에 기소권은 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소권은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대목들이 충분히 이제 설득이 좀 된다면 저는 당연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Important things.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정말 바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하는 게 그게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어떤 그 네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유난히 영어를 좀 쓰시네요. 네. 아니 이번에 제가 저기 와튼 스쿨 출신이잖아요. 와튼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저기 내일 투마로우 저기 보트 하십니까? 보트예요? 예, 보트.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그 히어링 해야겠습니다. 예. 내일 특검법 통과. 어그리? 예. 그거는 제가 어그리.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언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는 하는 한다고 걸로 해놓고 나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우를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안철수 기대돼요. 안철수 의원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도 사실은 기대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나오셨네. 아니, 그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항복시켜야 한다니 다시 심판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 뭐 벌써 대통령 됐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오만한 자세다. 어깨 이 숄더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김기현한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유, 김기현 의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찬성
찬성 아니죠? 아니 그 이재명 대표 편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 대표를 내려놓으셨을 때 우리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어서 이번에 혹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이제 다시 그 뭐 우울해지려 그래요. 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예. KTX 타고 가야지. 예. 자, 이제 어쨌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무기명 투표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출석해서 기권할 수도 지금 없거든요. 어려워요. 기표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어차피 낙선된 입장에서 네. 뭐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의사표시한 의원들도 있고 다른 분도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윗선 개입 정황이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증거들이 지금 있는데 이 특검을 이렇게 반대하다가 여당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21대 안 되더라도 22대 첫 안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방향으로 여당이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때 또 재발의하고 바로 또 대통령 거부하고 다시 또 국회로 넘어와서 제2요구를 거치게 된다면 이 어떤 전국 자체가 살아있게 되거든요. 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고 특히 이제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돼서는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게 법야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계속 막을 거예요? 내부 상황이 지금 7말 8초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꽂혀 있는 상황이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지금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갈등이 지금 극심해집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 중간에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아마도 굉장히 그 당내 갈등이라는 게 지금 상황보다는 더 커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책 마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국민의힘에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고 전당대회 치르기 전까지는 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앞으로의 파장을 대비했다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에서라도 특검을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고요.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번에 내일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되면 비윤계 쪽에 아무래도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간과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설득 작업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적어도 이 특검법은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전제는 21대 국회에서 물론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내일 국회 표결에서 최수건 특검이 부결되거나 아무튼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전제를 하에 말씀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내일 즉시 폐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내일 가결이 되면 이것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좀 가결이 되면 정치 이슈로라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실상 레임덕, 데드덕을 맡게 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어서 지금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저도 딱히 그 몇 분 의원께 말씀을 전해 들은 바 전혀 대책 마련이라는 게 없다고 들어서요. 국민의힘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난감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누구죠? 창희 형님인가 리창희 형님 오셨잖아요. 리창 부총리요. 그리고 기시다 형님 그 회담해가지고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이 국익 외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치찌개 끓여줬잖아요, 내가 기자들한테. 그래요, 맞습니다. 그 비결도 좀 있었잖아요, 거기. 그거 얼마나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게 김치를 갖다가 썰어가지고 그냥 재료는 김치더라고요. 김치에다가 그냥 그 고기에다가 저기 대파는 아니구나. 대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양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접하니까 얼마나 그거 좋아요. 화기애애하고. 먹고 싶네. 꼭 말 나온 김에 지금 24일 날 출입 기자단하고 김치찌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관련해서 조언 비판 많이 듣겠다고 소통을 강조했는데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치찌개 회동. 저는 이런 표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가하셨다. 한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또 기자들 앞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계란말이를 만들어줄 대상이 출입 기자단이 아니고 사실 국민을 대상으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너무 귀를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웠고요. 이 최수근 특검법에 반대한 이후에 어찌됐든 어떤 반등 모멘텀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일견 이해는 합니다만 예, 지금 장외 집회도 열리고 지금 범야권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김치찌개 만들고 계란말이 만든다? 이 모습 자체가 저는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아서 좀 다수 국민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안타까웠다. 안타깝다. 아니 그렇게 짭니까? 평가가. 예? 평가가 왜 이렇게 짜? 짤 때는 물을 좀 더 넣어가지고 부족한 간은 국간장이랑 소금을 이용해가지고 그 간을 딱 맞추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란말이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딱 오늘 그 점심 뭐지 그거? 또 먹는 겁니까? 대통령님 그 조언과 비판이라는 건 원래 그 좀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항상 단맛만 그 드실 수가 없거든요. 조언과 비평이 누구야? 조언과 비판. 그건 어느 기자입니까? 그거는 내 대접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기자들만 다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계란말이 먹는 게 정말 그 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콩그레츄레이션인데 그걸 갖다가 먹어보지 않아서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봅니다. 참 그 같지 않습니까? 같다고요? 아니 근데 눈에 띄는 게 이게 레시피를 또 이게 뭐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레시피가 공개됐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니 이 레시피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공개할 필요가 있나 이거에?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김치찌개 레시피. 아니 그냥 하면 되죠. 사람마다 다르고 김치찌개 영식당. 그럼요. 김치 할 줄 알죠? 그럼요. 김치찌개는 사실 물 넣고, 그 김치찌개는 김치가 또 생명이니까. 잘 익은 김치 또 넣어가지고 파송송 계란탁 딱 해가지고 소금하고 국간장 넣어가지고 후추도 넣어가지고 정말 그 맛있게 먹어. 잠깐만 우리 기시다 형님은 아니 그 김치찌개 낫또 넣어? 낫또는 안 넣는다는 건. 저는 이제 레시피를 또 대통령님이 순서까지 또 정해가지고 공개해 주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그 순방 회담. 삼국 회담. 한중일. 요거 우리 대통령에게 킬러 질문 들어갑니다. 한일중입니까? 한중일입니까?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또 중요하네요. 우리 정말 그 국익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저 북한의 저 북괴 핵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정말 안보리 차원에서 뭐 정말 평화의 보루를 역할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국간장과 소금으로 갖다가 그걸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이 그게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오늘 먹는 거에만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뭐 라인 그러는데 무슨 라인 하는 거야? 그 중요한 라인. 노래 옛날 팝송 아니야? 라인 그 노래 아니야? 뭐 아니에요. 옛날에 그 롤라장 가가지고. 라인 아닌가? 라인 네이버 라인입니다. 라인. 그래 그 사태고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라인 사태인가? 아니 저기 고기를 된장찌개에도 고기도 넣고 볶아주고 하는데 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들들 볶아진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후추를 제때 넣어야죠. 뭘 저한테 얘기합니까? 국간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좀 제때 등장하셔가지고 기자들 말고도 국민들 앞에 또 대국민 담화도 해주시고 그 세팅된 자리나 이런 세팅된 메뉴 말고 항상 뭔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제가 김치찌개를 대접하지 못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자, 대통령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조직 개편을 지금 나섰습니다.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바꾸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국민들 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쨌든 처벌을
받았어요. 누가 처벌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때 처벌했던. 그래서 사면 복권됐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실에 이렇게 비서관 자리야 중요한 자리에 오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저 뉴스 보시고 굉장히 충격받은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길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보고 예. 이게 지금 실화인가라고 예. 싶을 정도로 눈을 다시 비벼볼 정도였는데, 생각해볼 부분은 가장 큰 대목은 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어서 없는 측면도 있다. 정호성 비서관을 발탁했다? 이건 진짜 내부에서 구인난이 심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정도로 심할지 아무도 몰랐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문고리 권력으로 칭해되는 당시에, 또 수사를 받던 당시에 이 특검의 가장 협조적이었던 인물로 예. 알려지고 있고, 예. 또 더불어 이제 또 신문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특검이 정호성을 상대로 신문을 해보고 이제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괜찮다라는 평이 없지 않는 한 이렇게 데려올 수는. 아니, 괜찮으면 그때 봐주든지 그때 다 처벌해놓고 새롭게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저도 뭐 조사도 옛날에 해본 기억이 있는데, 예. 전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저도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총선 때 보면 예. 공천을 받은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네. 구속하고 기소하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사면 복권해주고 출마시키는, 공천까지 줬던 인물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옆에 비서관으로 둔다는 거는 뭐 그리 이상하지 않은 일이기도 아니라고요? 합니다. 예. 이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내막은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오죽했으면 이제 이 대통령실 비서관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데려온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야당의 해석을 제가 잠깐 옮겨드리는 건데, 이거 네. 설마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 모를 탄핵 전국 상황을 대비해서 탄핵 대비용으로 정호성을 데려온 거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탄핵 국면을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상황을 잘 알 것이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잘 알 것이다라는 그런 해설들도 합니다만, 저건 너무 좀 과한 해석이라고 좀 보기도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참 궁금하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예. 정호성, 그는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닌가요? 당시에 수사 기소할 때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해놓고 다시 그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국 대표 이상입니다. 화가 나셨어요. 네. 화가 난 게 아니고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예. 야, 매주 거듭할수록 점점 조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금 안 비슷했는데 지금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호성 씨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분. 네, 가보겠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건지 대통령이 뭐가 그런지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중상모략으로 곡해하고 계신데, 정말 정호성 씨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뭐가 그러냐고요? 가보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인사 한 명 한 명도 눈에 띄고 놀랍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21대 국회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4년의 임기가 마무리됐는데 협치는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이번 국회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계속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분 이번 국회 한마디로 평가 한번 내려볼까요? 이제 마무리되니까요. 저는 4년마다 이제 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는 좀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늘 전쟁이다. 늘 전쟁이고 시작부터 전쟁이었고 끝까지 전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론적으로 내일까지 아마 전쟁 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필요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근데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4년 내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결론을 하나 내지 못하고 싸움에만 너무 골몰했던 것은 아닌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너무 많이 남용되기도 했지만 또 거부권을 그대로만 지켜볼 수 없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또 입법권을 활용해서 대치 정국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법안 통과나 법안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역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높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법안이 너무 상대적으로 타 국회, 이전 국회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거나 그냥 방치됐던 게 많아서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택을 해주고 투표를 해주고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제대로 된 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걸 또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 여당 때문에 또 그랬다라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전쟁만 펼쳐지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봐서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따가운 평가를 20대 국회, 19대 국회와는 동일하게 받지만 어찌 보면 일은 더 하지 않았던, 더 안 했다. 더 안 했던 그런 평가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평가 못되게 했습니다. 네. 저는 반목의 4년이었고 반목의 4년이다. 그래서 예. 22대 국회 때는 좀 만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공복이죠,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만나라. 네네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한 분 원하시는 분 한 분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나오시는군요. 정말 처신이란 부당한 제가 표현을 써서 정말 와, 곤란하겠고요. 정말 쇼시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입니다. 예, 아직 연마 중이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말이 필요 우리 없는 거죠. 국회에는 여야가 없어요. 좌파와 우파만 있는 겁니다. 여야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지식인들끼리는 늘 싸워야 한다. 네. 여야 없이 좌파와 우파만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 추석극에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은 사실 싸워야 된다. 그렇게 싸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예. 갑자기 왜 나오셨습니까? 갑자기 저희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시 참동 박원순이처럼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 코가 좀 막히시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뉴스 타파에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담긴 국정원의 비밀 문건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분, 또 더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뉴스타파의 문건 좀 충격을 주는데 이게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실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잖아요. 이 내용부터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 특히 수원지검이 한 2년 정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매 순간 이슈를 만들어왔던 사건인데요. 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불을 제공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500만 불은 사실 경기도가 제공해야 될 돈을 대신 납부해 준 거고 그렇죠.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납부해 준 거다. 이런 취지의 뭐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마지막 영장 청구할 때는 뭐 이 부분이 적시도 됐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이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23년 5월 경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문건을 입수했는데 네. 살펴보니까 국정원이 그동안 2018년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쌍방울 관계자들, 이화영 부지사 등등 대북 사업을 하는 관계자들 쭉 추적 모니터링을 해온 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자료가 나왔고 이 자료를 통해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이게 경기도 대납이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이 북한과 짜고 진행했던 주가 조작 사건의 비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야, 결국은 지금 그 사건은 사실은 이화영 지사는 계속적으로 그걸로 구형까지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건으로 영장 청구까지 됐던, 영장의 적시까지 됐던 상황인데 지금 말대로라면 결국 검찰이 얘기하고 있던 이게 이 돈 자체가 800만 불, 500만 불, 300만 불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회에서 썼던 게 아니고 국정원이 봤을 때는 지네들, 쌍방울 자기들 주가 조작하려고 했다는 걸 포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타파가 짜집기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젯밤에 이제 지금까지 네. 뉴스타파가 3편 연재를 했고요. 네. 어젯밤에 4번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뉴탐사에서도 어젯밤에 그 관련 그 방송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나온 그 뉴스타파에 나온 내용은 쌍방울 내부 문건.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고 쌍방울에서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을 실행한 내부 문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개가 됐습니까? 예, 어젯밤에 공개됐고 이 부분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과연 이거를 짜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또 특히나 수원지검에서 좀 이상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정원 문건을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가 조작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쌍방울이든 뉴스타파든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든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돈이 갔다라는 것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돈 간 거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돈이 이재명을 위한 돈이냐, 그렇죠.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딴지 거는 거죠. 그 중에 지금 보면 실제로 이재명 그 당시 지사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이 문건 자체에 있지도 않아요. 이게 없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경기도 이재명 대표 두 개가 엮인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건 좀 시간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22년도 9월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구속이 되는데 당시 구속된 사유는 그 뇌물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법인카드 썼던 그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3년도 1월에 김성태 회장이 송환되고 나서 이 사건이 갑자기 뇌물 사건은 수면 아래로 사그라들고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은 변질이 돼 버려요. 변질이 되고 저희가 볼 때는 아마 23년 2월경에 수원지검과 김성태 회장이 이 그림을 그렸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도청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지검의 저는 조작이라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그림. 네네. 좋게 말하면 검찰의 그림은 나쁘게 말하면 검찰의 조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수사가 생물이라 그러거든요. 생물도 그림도 그린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그림을 처음부터 그린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뉴스타파 보도와 문건 조금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문건을 검찰이 1년 전부터 쭉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감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추면 안 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검찰이 감췄다기보다는요. 국정원 문건이기 때문에 계속 기밀 취급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찰은 지금까지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화영 혹은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해 왔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주장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비난했던 포인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특히나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검찰이 감췄다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비난받을 만한 부분인 거죠.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뭐 저도 변호사고 그러지만 검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하고 대척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아닙니까? 네. 우리 객관의 의무라고 하나요? 필요하다면 자신한테도 불리하지만 이게 진실된 거라면 이것을 현출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검사의 의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사부 여기서 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배웠고 네. 지금까지 이화영 사건을 하기 전까지는 네. 뭐 대략 그러시지들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화영 사건을 맡으면서 느꼈던 이제 검찰 그들의 모습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고 지금까지 제가 배웠고 제가 그렇게 믿어왔고 상상해 왔던 검찰의 모습과는 네. 너무나 다른 아예 다른 집단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객관의 의무나 뭐 공익의 의무를 생각한다는 거는 현재 검찰로서는 기대 불가능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건을 쫓아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정의를 구해내야 된다, 진실을 추적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될 때까지 지금 뭐라도 엮어서 한다는 거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사실 이 문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쌍방울은 대북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자회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대북 라인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하는데 그들이 가용했던 대북 라인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이화영, 이재명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 뭐 이화영 부지사는 정치권에서는 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북 사업, 특히 대북 라인에 있어서는 전혀 라인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그 사용할 카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이재명, 이화영이 대북의 실세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지금 사건의 육회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등장인물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안부수 아태엽,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제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부수, 또 이화영 부지사, 또 김성태 회장, 또 북한의 정찰 총국인 이호남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국정원은요. 국정원은 대북 사업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협조자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의 김성태나 방용철, 이화영 부지사 모두 다 협조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같은 협조자로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안부수 씨는 그냥 단순한 협조자의 지위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종결 처리할 때도 공식 문건은 종결 처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협조자 같은 경우는 종결 처리할 때 이렇게 국가 보안 문서로 종결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국정원에서 사업 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을 가지고 북한과 사업까지 하는 이런 위치로 봤을 때 안부수 씨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공작원 수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그 당시에 안부수 씨가 이제 그 리호남 정찰 중국 리호남과 그다음에 그 트럼프와의 관계를 만들어왔던 김성애 이런 북한 측 고위 인사들과 한국에서 소통이 되는 연락이 되는 거의 유일한 협조자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쌍방울이 안부수에 접근해서 함께 사업을 했고 향후에는 안부수 씨가 쌍방울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됐던 걸로 보여요. 나노스의 이사로까지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안부수의 협조자 지위를 박탈한 것도 있고, 그다음 리오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성민 씨 역으로 나온 실존 인물입니다. 그 역할이군요. 실존 인물이고 이분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뭐 직책은 계속 바뀌는데 바뀌지만 직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북한의 해외 그 외화벌이 수단에
아주 고위 인물이고 전문가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는 가스공사하고 접촉해서 뭐 사업을 하려고도 했고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일본 경찰에 수사도 받고 있고 네. 이런 인물인데 이 리호남과 안부수 그리고 쌍방울 간에 사실상 그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함께 공모했던 걸로 보여요. 그 문건상으로 봤을 때는 뭐 리호남이라 그러죠. 리호남이 안부수하고 같이 해서 쌍방울을 거기에 껴서 지금 하는 모양새로 봐야 되는데 수익금까지 나눠 가졌으니까 예. 그 안부수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긴 했습니다. 국정원한테 이제 협조자 얘기를 했었는데 협조자로 이렇게 관리를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지금 대북 정보 사업은 해야죠, 당연히. 뭐 대남 죄송합니다. 네. 국내는 못하도록 국정원법 바뀌었지만 대북 사업은 하는 건데 이 협조자 같은 경우를 두고 있다가 해고했다는 거는 이 안보수가 뭔가 역할이 바뀌거나 쌍방울 쪽에 더 갔다 이렇게 국정원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아하. 특히나 그 안보수 정도 되는 아주 밀접한 네. 밀접한 협조자 같은 경우는 국정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되면서부터는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들이 꽤 있었던 것도 같아요. 있었고 국정원은 이 내용들을 약간 좀 딜레이된 정보로 입수를 했고 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리오남이 수익 분배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니 국정원은 자칫하다가는 쌍방울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된 모양새가 될 것 같다는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국정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영화도 정리한 그랬지만. 거죠. 예. 네. 자, 이게 지금 주가 조작 관련된 쌍방울 국정원 지금 문건 보도가 처음은 아니에요. 2022년 10월 4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되고 일주일 지난 후에 CBS가 또 이게 보도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때는 그냥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왜 다른 겁니까? 이 CBS 보도와 국정원 문건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 같습니까 또 이거에?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 다른 거는 국정원 문건은 이제 매주 50억씩 뭐 총액 미상의 금원을 제공해라 네. 이런 내용이고요. CBS는 그게 총액이 200억이다라고 명기는 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CBS는 문건 확인은 하지 못한 보도로 보입니다. 국정원 문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네. 국정원 문건 작성자 인터뷰 혹은 작성자의 메모 등을 기반해서 나온 그 보도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건을 직접 원용한 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회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은 지금 사실 이 문건대로라면 뭐 그 문건이 국정원이 뭐 허위 문건 작성했다 이런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또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보기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건은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한번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검찰 해외에 넘어가서 좀 진술을 하려고 하다가 뭐 사모님이라 부인이죠. 네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걸로 정신 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지사 지금 검찰 관련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구형만 됐나요 지금? 지금 구형은 15년 구형을 했고요. 네. 지금 검찰의 계류 중인 사건, 그러니까 네. 검찰의 사건본은 형제로 따여 있는 계류 사건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이 사건들이 대부분 1년 이상 수사가 정지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네. 뭐냐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화영 사건의 전부가 대부분 그러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정인의 워딩에 의존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검찰의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대부분 특정인의 워딩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거를 증거로 해서 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한다 이 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차 체크하지 않고요. 네. 그런 사건들이 수원지검에 상당히 많이 계류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언제 또 수사가 들어올지 이게 또 어떻게 기소돼 차라리 빨리 기소라도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미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의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15년 구형된 이 사건 이게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1심을 이걸 그래서 선고해도 되는 겁니까?
1심 선고가 6월 7일인데요. 예. 6월 7일인데 그 저희 변호인이 수없이 바뀌어 왔잖아요. 네. 오늘 이제 저하고 지금 김여철 변호사 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저하고 김여철 변호사가 이제 투입됐을 때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다. 예. 그리고 본 사건 재판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고 해서 무한정 기간을 줄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재판 기록을 통독해라. 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하면서 뭐 계속 강조했던 게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재판부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재판 기록에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에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4월 8일 날 변론 종결되고 2달 만에 6월 7일에 재판부가 선고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은 뭐 선고를 앞두고 나서 또 사법방해다라는 뭐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재판부가 사건을 아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6월 7일 선고는 상당히 좀 무리한 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직권으로 재개하거나 변론을 아니면 연기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재판부도 기록을 제대로 다 봤을까요? 재판부는 안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재판장은 유지됐고요. 재판장만 계시고. 재판장도 사실은 그 변동됐어야 됐는데 당신께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원장 단독 독대해서 그 요청해서 유임됐다라고 하고요. 배석 판사들은 배석만 계속 바뀌었고요. 뭐 사실 기록이라는 게 뭐 변호사로 알겠지만 많으면 사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끊어지면 또 새로 다 읽어보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물론 재판장님이 이걸 다 꼼꼼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심 판사들도 바뀐 거고 배석 판사도 바뀐 거니까 또 새로운 또 국면이잖아요.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보석 신청도 있었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했고요. 보석 사유는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의 뭐 건강사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방어권 부분이에요. 재판부도 계속 그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그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그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고 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피고인도 그 안에서 사건 내용을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석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보석 신문할 때 좀 독특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요? 지금까지 검찰 입장은 뭐 영장 절대 안 청구할 된다고 때 그럴 건데. PPT 200장씩 들고 와서 뭐 아예 개인적인 비난까지 해가면서 열변했었는데 이번에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서면을 제출을 했죠. 그렇게 되고 재판부도 전혀 어떠한 그 표정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선고도 연기하고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석될 가능성도 없고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대처했는지는 아직도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간다 한들 뭐 증거인멸할 지금 상황이 있나요? 도주할 상황이 있나요? 그리고 시간은 오랫동안 지금 구금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라고 보고요. 검찰이 확보할 증거도 뭘 더 확보할지도 의문이고 뭐 5만 페이지 되는 사건 자료니까요. 그 경기도도 다 털었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 왜곡된 사실을 돌려놓겠다. 검찰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보석된다고 해서 갑자기 본인이 얘기했던 것,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거를 내팽겨치고 도망가겠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회의적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혐의점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많고 또 그 중에 지금 대북 송금 이 부분 이미 재판 과정에서는 이 피고인 측이 주장을 다 했던 부분입니까? 지금 국정원 얘기라든지 아니면 보도 보면 이거 벌써 주가 조작의 일환이지 우리하고 이거 관계 없다라고 얘기는 다 했던 겁니까 이미? 얘기는 됐었는데요. 그 뭐 변호사시가 잘 네. 아시겠지만 해당 금액은 주가 조작용 돈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백업 자료로서 이제 국정원의 입장을 저희가 그 인용은 했죠. 아하. 인용을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국정원의 그 스탠스가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원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재판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담당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사건을 맡고 있어서 아마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나 뭐 대응 방안도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이 상황으로 1심 재판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은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이 부분은 뭐 변호인의 능력으로서 뭐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고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너무 부당하다. 형량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 인정도 너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항소해야 될 거고요. 네. 예,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사건입니다. 정치적 사건이 돼버려. 아니, 예. 정치적 사건이었고 더 돼버렸어요. 지금 예, 보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네.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고인을 본인의 의뢰인을 변호할 때 어떠한 입장을 갖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영역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 부분은 법정 내에서만 다툼으로 법정 내 투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사실상 뭐 검찰이 또 법정 외에서 여러 가지 액션 해왔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이화영 개인에 대한 유무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관련된 진실 파악 그리고 검찰의 만행에 대한 바로잡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변호인으로서 구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15년. 말도 안 되는 구형이죠. 말도 안 되는 구형이고 특히나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구형을 했잖아요. 4년인가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에 조금 떨어뜨려주면. 예. 지금 사실상 그분이 1년 가까이 수감됐다가 보석이 됐고 네. 3년 6개월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법원의 집행유예를 요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집행유예 들어요. 해달라고 얘기하는 네.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네. 검찰에 협조한 사람은 집행유예 풀어주고 네.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폐가만 시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네. 강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겠죠. 15년 하고 한 명은 3년 6개월입니다.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더 잘못했는지 김성태 전 회장이 잘못했는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면 좀 마지막 하나 이재명 지금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하고 좀 관련이 좀 만약 이걸로 유죄가 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될 건데 보도하고는 좀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의 핵심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화영 부지사의 사모님의 정신 차려 그 부분인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 모든 게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진술한 피신 조서 9개의 피신 조서가 있는데 그 9개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증거 동의를 해버렸으면 그럼 그 증거가 이재명 대표 나중에 재판에 수사에 다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영장으로 넘어갔겠죠. 영장 갔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은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피신 조서를 이재명 재판에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실패한 걸로 보여요. 실패했지만 이걸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화영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화영의 진술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기소겠죠. 그렇게 갈 것인데 어쨌든 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5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밌는 코너, 또 풍부한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 시청할 수가 있고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